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주말과 휴일 내내 20도를 넘나드는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면서 두꺼운 외투 대신에 가벼운 옷차림으로 외출한 분들 많이 계셨을 겁니다. 지난 가을 날씨도 무척 포근했던 것으로 기록됐는데요.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가을 대구 경북의 평균 기온은 14.8도로 평년보다 0.9도 높아서 가을철 평균 기온으로는 역대 4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9월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1도 높은 22.2도를 기록해 가장 더웠던 9월로 조사됐는데요. 반면 11월은 일평균 기온차가 역대 가장 큰 19.6도로 그야말로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급변하는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도 온화한 날씨를 보이다 토요일부터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날씨가 추워질 거라고 합니다. 올겨울 이상 난동과 이상 한파가 교차하는 극단적인 기후 변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상 기후에 대한 대비 갈수록 필요해 보입니다. 12월 11일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12월 역대 최고 기온 1위를 경신할 만큼 포근한 주말이었습니다. 오늘도 안동은 아침 12도로 출발하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올랐는데요. 다만 오늘 비 소식이 있는 만큼 구름 많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부 내륙에는 내일 오전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는 만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유독가스가 유출돼 60대 협력업체 직원이 최근 숨졌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 협력업체 직원 김모 씨와 박모 씨는 지난 6일 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고장난 모터 교체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작업이 끝난 뒤 호흡곤란 등 몸에 이상을 느낀 박 씨는 작업 당일 오후 8시쯤 병원에 입원했고 김 씨 역시 같은 증세로 이튿날 119 이송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회사 측은 비소 성분이 든 아르신가스 중독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아르신가스는 비소 화합물의 하나로 맹독성이 있는 위험 물질입니다. 김 씨는 9일 오후 1시쯤 사망했고 박 씨도 현재 고용량 산소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잇따라 아르신가스 중독 의심 증세로 입원하자 당시 현장 관리 업무를 맡았던 석포제련소 소속 직원 2명도 입원 치료 중인데요. 회사는 지난 8일 오전부터 이 공장 작업을 모두 중지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와 원인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고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부터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은 비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텐데요. 30에서 80mm 정도의 비가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고요. 특히 벼락과 거센 바람을 동반하겠습니다. 순간풍속 시속 70k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조금 전 오전 10시부터 강풍주의보도 발효돼 있습니다.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 조심하셔야겠고요.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된 만큼 저지대 침수와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4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울진 죽변 바다의 특별한 맛과 멋을 즐길 수 있는 죽변항 수산물 축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3일간 열립니다. 올해로 개항 100주년을 맞은 죽변항은 오징어와 대게, 명태 등 어종이 풍성한 동해안 어업의 정진기지인데요. 이번 축제에서 대게뿐만 아니라 문어와 방어, 대구와 가자미 등 죽변항의 다양한 수산물을 맛보고 즐길 수 있고요. 경매쇼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물의 퍼포먼스와 수산물 해체쇼, 활어 맨손 잡기 등 수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 공연들까지 알차게 준비돼 있으니까요. 겨울바다를 제대로 느끼고 싶은 분들은 이번 울진 죽변항 수산물 축제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강한 바람과 함께 시간당 0.5mm의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인데요. 이 비는 내일 늦은 오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 북동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2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내일도 바다의 물결 2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 전망입니다.
오늘 선박 점검과 기상 악화로 인해 운항이 중단된 여객선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릉군이 스노우 멜팅 시스템 구축 사업에 나섰습니다. 울릉도는 겨울철 200cm 가까이 눈이 내리는 우리나라 최고 다설지이며 도로가 경사면이 많아 겨울철 눈이 내리면 차량 운행이 어려운데요. 이에 따라 체인, 스파이크 타이어 등 월동 장비를 장착해 운행해야 하지만 도로 파손 등이 심각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울릉군은 섬 일주도로 구간 중 겨울철 결빙과 차량 사고가 잦은 경사면 도로에 눈을 녹이는 스노우 멜팅 시스템을 2024년도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울릉도에서 교통 혼잡이 가장 심하며 통행량이 많고 경사진 울릉읍 도동 1리 삼거리에 본격적인 스노우 멜팅 시스템 공사가 착수됐는데요. 울릉군은 스노우 멜팅 시스템 공사로 주민들의 차량 운행에 다소 불편함은 주고 있지만 이달 말에 울릉읍 구간을 끝날 계획이라며 이 사업이 끝나면 겨울철 미끄럼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의대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 포항에서는 포항시와 포스텍이 의사 과학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중심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창렬 포항시 의대 설립 지원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포항시가 추진 중인 연구 중심 의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쉽게 말씀드리면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 중심 의대는 기초의학과 과학을 접목한 융합형 교육을 통해서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이나 희귀병의 치료 방법을 연구하는 의학 전문 대학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의대는 질병을 진단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일반 의사를 양성하는 반면에 연구 중심 의대는 의과학 연구 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공학 기반의 의학 교육 총 8년 과정으로 교육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19라는 낯선 전염병 앞에서 임상 의사가 아무리 많아도 방역과 국민 협조에 기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 아픈 경험을 미래에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연구 중심 의대 설립을 통해서 의사과학자를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포항시가 이 포스텍의 연구 중심 의대 설립을 추진한 게 지난 2018년부터라고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데요. 꽤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추진하게 된 건가요? 네, 우선 우리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출발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경북 지역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명으로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 중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큰 병을 치료할 상급 종합병원 또한 한 군데도 없어서 입원 환자의 출도 전국에서 가장 크게 늘어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개선하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 팬데믹 백신 개발 사례에서 보듯이 의사과학자 양성은 미래 먹거리 확보와 연결되는 국가적 사명이 되었습니다. 네. 바이오헬스 시장은 지속 성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78%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며 그 혁신을 이끌어낼 의사과학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 배경에서 세계적인 연구중심 대학인 포스텍과 포항시는 지역 주도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을 주도하고 네. 심각한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의사과학자라는 분야를 이번에 처음 접해본 분들, 처음 듣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그만큼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모자란 실정이라고 하셨다면 분명히 있기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얼마나 부족한 건가요? 네, 사실 일반 시민들에게 의사과학자라는 말이 많이 생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의사과학자를 양성했다는 노력이 좀 부족했다는 말이겠죠. 의사과학자란 진료와 연구를 동시에 하는 과학자이자 바이오 의료 전문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임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을 연구하여 신약 개발이나 의약품, 의료기기 개발에 활용하여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주도하는 전문 인력이며 최근 코로나 백신 개발 경쟁에서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벌어진 기술 격차는
의사과학자 차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 연간 의대 졸업생의 4%인 1,700여 명이 의사과학자로 양성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의대 전체 졸업생의 1%인 30명 정도가 의사과학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미래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연구 중심 의대를 설립하여 더 많은 의사과학자를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의 첨단 의료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는데 그만큼 의사과학자 양성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들도 많아졌다는 뜻이겠죠? 네네. 포항시는 경북도 포스텍과 함께 연구 중심 의대 설립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몇 차례에 걸쳐 타당성 용역을 개최하였습니다. 용역 기간 중 지난해 2월 실시한 의사과학자 양성 및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능력협회 컨설팅에서 만 19세 이상 국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선물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그 결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의사과학자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사과학자 양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84.8%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78%의 국민들이 긍정적 응답을 내놓았으며 의사과학자 양성을 담당하는 전문 의학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설문조사만 보더라도 그동안 의사과학자 양성은 필요하다면서도 이를 전담하는 교육기관을 신설하는 데는 부정적이었던 의료계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결과에서 네.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로 신뢰도 또한 높습니다. 그렇군요. 포스텍의 연구 중심 의대 설립 계획안을 보면 500병상 스마트 병원 설립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네. 의과대학이 설립되면 당연히 부속 병원이 설립돼야겠죠. 그렇죠. 사실 시민들께서 의대 설립을 간절히 염원하는 이유도 더 이상 서울에 가지 않고도 큰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대학병원의 설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부속병원은 최첨단 ICT 기반의 스마트 병원으로 규모는 500병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의대 신설을 추진하는 타 지역은 기존 대학병원과의 반대가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비해 우리 지역은 지난해 10월 지역병원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서 지역 의료계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업무 협약을 체결한 지역병원과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공동 연구를 통한 건강관리 데이터를 구축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병원이 설립된다면 양적으로 부족했던 경북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질적으로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지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포스텍뿐만 아니라 카이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등도 의료 분야에 특화한 과학자와 공학자를 양성하는 의전원 설립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항이 유치에 성공을 하려면 이 포스텍이 연구 중심 의대 설립의 최적지임을 좀 인정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여줄 계획이신가요? 네, 사실 처음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의전원의 설립 의지를 보인 건 포스텍과 카이스트 두 곳이었습니다. 이후 이제 정부에서 의사과학자 양성의 필요성을 천명하면서 다른 학교들도 뛰어들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포스텍은 준비 기간이 길었고 그 기간 동안 여러 용역도 거치고 일리노이 의대 벤치마킹을 통해서 최적의 커리큘럼을 도입하는 등 다른 학교보다는 많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포스텍은 세계적인 수준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구 중심 대학입니다. 포스텍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바이오스케어 분야의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연구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고 포항은 국내 유일의 4세대 방사능 가속기와 세포화학 단백질 연구소, 극저온 전자현미경 등 기초 연구부터 기술 상용화까지 가능한 우수한 바이오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부에서도 기초의학 연구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의대에서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노력을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바이오스 산업 시장은 점점 커지고 국가적으로 의사과학자 양성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탄탄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포항과 세계 최고 수준인 연구중심 대학인 포스텍은 연구중심 의대 설립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유치 활동은 어떻게 전개하고 계신지 지역민 모두가 지금 한마음으로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포항시에서는 이제 포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예.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짐에 따라서 포항 시민은 연구중심 의대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열린 포항시 통장연합회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새마을단체와 바르게 살기위원회 등 여러 사회단체와 R&D 기관협의회 등 많은 기관단체에서 릴레이 결의대회를 통해 포항의 연구중심의대를 설립하라는 결의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 열기를 모아서 지난 11월 27일에는 10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범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지지도 상당하네요. 네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범시민 서명운동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지금 현재 2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물론이고 영일대 해수욕장, 죽도시장, 스페이스워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관광지에서도 서명부스를 차려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의료계의 반발도 있지만 그 의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를 반영해서 병원 협조를 통해 포항 세면기독병원 내에도 서명부스를 설치해서 포항은 의료계와도 함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이 본격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10만 명을 돌파하며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고 있으며 네. 지난주에는 인근 지역인 영덕군과 울진군에도 방문하여 뜻을 함께하기로 하였습니다. 포항시는 앞으로 도내 다른 시군으로 서명운동 확대할 방침이고요. 이달 31일까지 20만 명의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회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포항시와 포스텍이 연구중심의대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예, 제가 처음 의대 설립 지원 팀장을 맡으면서 포항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은 있었지만 의료계에 반대된 가야 할 길이 너무 멀다고 느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현재는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여 의대정 확대를 통한 지역 필수 의료 인력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거 분명히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 양성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가 있어 의사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 연구중심 의대 설립은 가시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우리 시민들도 의사과학자 양성과 연구중심 의대 설립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하지 못하였는데 포럼 개최와 범시민 결의대회, 서명운동을 통해서 이제 시민들이 왜 포항의 미래를 위해서 연구중심 의대가 설립되어야 하는지 알게 되었고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포항시는 연구중심 의대 설립이 인가될 때까지 경상북도와 포스텍 그리고 지역 정치권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고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위대한 시민들과 함께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가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포항시 의대 설립 지원 팀장이었습니다. (11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각종 모임이 많은 연말을 맞아서 대구경찰청이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합동 광역 단속 현장에 서유리 리포터 동행했다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목요일 북부서, 수성서, 달성서에서 총 87명의 경찰 인력을 투입해서 합동 광역 단속에 나섰는데요. 그 결과 밤 10시에서 12시까지 2시간 동안 총 8건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네, 저는 수성구청 앞 달구벌대로 편도 5차로에서 진행된 단속 현장에 함께했는데요. 현장 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음주 단속 중입니다. 감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예, 됐습니다. 같이 보시죠. 0.03 이상 정지 수치고요. 0.08 이상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132 면허 취소입니다. 달구벌대로 수성구청 앞입니다. 여기서 단속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달구벌대로는 이제 대구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로지르는 큰 도로로 평소에 교통량이 많고 주변에 수성못이나 아니면 동대구역 등 그 식당가나 용서가 밀집 지역이 있어서 음주운전 차량이 통행이 예상되어서 단속 장소로 선정했습니다. 지금 연말 연시잖아요. 이때 음주 사고가 많은 편인가요? 네. 22년 전체 음주 사고는 643건으로 2개월 평균으로 계산해 보면은 107.2건인 반면에 12월 및 1월 음주 교통사고는 121건으로 평균 대비 13.8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 22년 전체 교통사고 1,977건 중 음주 교통사고는 643건으로 5.9%인 반면에 12월 및 1월 전체 교통사고는 1,756건 중 음주교통사고는 121건으로 6.9%에 달해서 전체 대비 1%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12월 및 1월 음주교통사고가 다른 달에 비해 많이 발생하고 전체 사고 중 음주교통사고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음주운전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합동광역 단속은 여러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이 나와서 합동으로 이제 단속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성구청 앞은 동부경찰서, 남부경찰서, 또 수성경찰서와 제1기동대까지 26명이 투입돼서 단속에 나섰는데요. 네. 밤 11시가 넘어서면서 음주운전자들이 나왔습니다. 소주 2잔을 마셨다고 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0.132%로 면허가 취소된 분도 있었고요. 네, 또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는데 잡히지 않아서 운전을 했다는 분, 측정 전에 시간을 끄는 분 등 여러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많아요. 네, 맞아요. 이날 수성구청 앞 단속에서는 면허 취소 2건과 정지 1건 처분이 이뤄졌는데요. 시민들에게 음주운전 관련 얘기 들어봤습니다. 34살 직장인입니다. 저는 음주 측정을 태어나서 처음 한번 해봤습니다. 음주운전 하진 않았지만 또 측정을 해보니까 떨리네요. 좀 제가 뭐 잘못했는 것 마냥.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이제 코로나 많이 풀리고 나서 이제 술자리가 좀 많아진 것 같고요. 저도 술자리를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술을 마시러 나갈 때는 예정됐을 때는 차를 절대 가져가지 않고요. 예정되지 않았을 때는 대리를 해서 집에 가는 편입니다. 음주운전을 이제 뭐 조금 먹었다고 괜찮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자기 안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하는 거는 이제 남들에게도 피해를 갈 수 있으니까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다들 경각심을 가지시고 꼭 대리운전 하셔가지고 집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술 마실 때는 차를 안 가져가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친구 집에서 자거나 그리고 다음날 차 가져오죠. 음주하시는 분들, 경찰관 분들께서 다 싸그리 잡아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인데 술집에 사람들이 전보다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주변 분들은 차 보통 안 타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요. 추운데 경찰분들 정말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너무 힘드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시민분들도 음주를 좀 자제하시면서 안전하게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는 절대 잡으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요. 네, 시민의식 맞습니다.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 한 교통경찰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2005년경에는 이렇게 단속에 나서면 20명 정도가 단속됐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20년이 흐르긴 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인식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벌금형인데다 보통 행정처분이 될 때까지 2달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네. 그때까지는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도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계 문영준 경사에게 음주운전 시 처분과 단속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또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만취 운전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가 취소됩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가 취소됩니다. 대부분 일반 시민들은 음주 단속 취지에 공감을 많이 하시고 단속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으로 인한 일부 차량 정체 등 불편사항에 불만을 나타내는 운전자도 종종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신 분들의 경우 위반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 적발 이후에 단속을 부정하거나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속할 경우 가끔씩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술과 자동차가 더해지다 보니 항상 위험이 있는데요. 음주 감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려다가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기도 하고 차량으로 도주하면서 순차차를 따돌리기 위해 무리한 과속,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진행 방향을 가로막는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단속하지 않아도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됩니다만 이 연말 음주운전 집중 단속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네, 내년 1월 31일까지 계속되고요. 음주운전은 나와 타인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중대 범죄지만 또 충분히 예방도 할 수 있는데요.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해야 된다는 점 꼭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매일신문 정우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 기자가 주목한 주제는 뭔가요? 네, 반복되는 중국 공급망 리스크입니다. 최근에 요소 수출 통제로 2년 전 요소수 대란이 재발할 것이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예. 요소수가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화물차는 물론 건설, 농기구도 멈춰서 국가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2021년이었죠. 요소수 대란을 한 차례 겪었던 터라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요소수가 대체 뭐게 이렇게 영향이 큰 건가요? 네, 요소수는 지난 2008년부터 대형 화물차 등 디젤 엔진에 정화장치 시스템인 CSR이 부착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5년에는 SCR 부착이 의무화됐는데 이 장치를 사용하는 촉매 환원제가 바로 요소수입니다. 네. 문제는 요소수를 제때 공급하지 않으면 SCR 작동이 하지 않고 엔진도 멈추게 된다는 점인데요. 요소수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안정상의 이유로 운행 자체를 제한하는 법령도 시행 중입니다. 그렇군요. 환경을 위해서 이제 저감 장비를 도입을 했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 요소수가 필요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생산 자체가 안 되는 건가요? 네, 정확하게는 요소수를 만드는 원료에 해당하는 요소가 현재 국내 생산이 안 되고 있는데요. 2010년 이전에는 한국에서도 요소를 생산하는 공장이 가동됐지만 가격 경쟁력에 밀리면서 수입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화학업계에서 요소 생산을 중단한 것이 현 사태의 원인이 된 거죠. 정확하게 중국 의존도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네, 2021년 당시 중국산 요소 수입이 막히면서 우리나라 물류와 산업 마비 직전까지 간 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해 1월부터 9월까지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요소 생산국인 중국에서 수입한 요소는 차량, 산업용을 합해 약 1,450억 원으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총 수입액의 0.03%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단일 품목만 놓고 보면 중국 의존도는 70%에 달했는데요. 예. 이후 우리 정부는 요소 수입망 다변화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높군요. 네, 현재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요소 수입량의 90%가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2년 전보다 오히려 의존도가 심화된 셈이죠. 2년 전에 이미 한번 겪었던 사태이기 때문에 대응력을 높였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인 셈입니다. 지금. 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달 말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국내 업체들이 중국에서 수입하려던 요소 상당량이 검사를 마친 상태에서 현지 세관의 지시로 선적 작업이 중단되며 발이 묶였고 정부가 이달 초 긴급회의를 소집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알려진 건데요. 네. 정부는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대처법을 몰랐던 2년 전과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어제는 한국 기업이 제3국에서 대규모 차량용 요소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해 기존 물량에 더한 총 확보량이 3.7개월분에서 4.3개월분으로 늘어났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진화에 나서고는 있지만 불안감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자,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네, 기존 판매처에서 물량을 구입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화물업계는 물론 농업계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수출 통제한 요소가 들어가는 곳 중에서도 농업용 비중이 상당히 큰데요. 네. 작년 기준으로 요소 절반가량이 농업용으로 사용됐습니다. 특히 비료의 필수 요소이기도 하고요. 이 외에도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등 대부분의 농기계에도 요소수가 들어갑니다. 요소 대란으로 농업이 직격탄에 맞을 수 있다는 불안도 큽니다. 네, 요소의 사용 범위가 생각보다 참 넓습니다. 요소 말고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원자재들이 또 있습니까? 네, 최근에 제가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을 다루면서 원료 공급 차원에서 재활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죠.
바로 2차 전지 원료인 핵심 광물을 중국이 대부분 통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차 전지 산업 지역을 넘어서 이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인데 배터리 업계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가 보네요. 네, 산자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1천만 달러 이상 수입 품목 중 특정 국가 의존도가 90% 이상인 절대 의존 품목이 393개인데요. 이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5%에 이릅니다. 네. 특히 2차 전지 제조용 인조 흑연은 중국 수입 비중이 93.3%로 집계됐습니다. 이외에도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 리튬염 등 중국의 의존도는 80%가 넘을 정도로 절대적입니다. 예, 대구 경북 2차 전지 기업도 상황은 비슷하겠네요. 네, 제가 취재를 위해 관련 자료를 따로 산출해 봤는데요. 현재 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입 품목이 바로 2차 전지 원료였습니다. 여기서 중국 의존도는 대구가 79.2%, 경북은 65.8%였습니다. 네,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2차 전지 원료도 수입이 통제되는 상황인가요? 네, 바로 이달 초부터 음극재의 주 원료인 고순도 천연흑연이 수출 통제 품목에 포함됐는데요. 다행히 국내 기업들은 사전에 비축량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고 아프리카 등으로 수급망을 다변화하고 있어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흑연 수급에는 당장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이 다른 광물로 통제 대상을 확대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근데 중국이 이 같은 행보를 보이는 이유가 뭔가요? 네, 표면적인 명분은 군사적 사용 억제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있습니다. 미 정부가 반도체에 이어 중국의 첨단 산업 투자를 제한하자 중국 정부도 대응에 나섰고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자, 두 나라의 이제 경쟁으로 우리 경제에도 불똥이 튀고 있는 건데 반도체 산업도 주요 산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산업에 패권을 쥐고 있는 국가인데요. 설계와 생산, 패키징 등 전 분야에서 탄탄한 동맹을 구축하고 있죠. 예. 하지만 한국 주요 기업들이 중국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고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비중도 높다 보니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한 상황인데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분석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한국 반도체 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한국 반도체 기업의 해외 투자는 2005년을 기점으로 중국에 대한 투자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기업 내 공정 분업화를 위한 투자이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 미국의 제재의 영향이 우려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산업 전반에 걸쳐서 중국의 영향력이 적지 않습니다. 예, 반복되는 이 공급망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시급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정부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선 요소를 비롯한 범용 제품과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 수출 통제 공급망 문제를 분리해 중국 측과 공급망 대화 채널 한 라인을 가동합니다.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중국 측의 의도를 재빨리 파악해 국내 기업들과 대응책을 논의하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네. 한국무역협회는 기업 입장에서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공급망을 찾기 마련이지만 중국 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조치에 대비해 정부 측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대체 공급성을 찾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통해 기업이 긴급한 상황에서 단기적인 이익에 매몰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의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전언했습니다. 자, 우리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국가와의 연대도 좀 필요하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자원 자립도가 낮은 한국 입장에선 다자 경제 협력이 필요한데요. 지난주 세계 통상 전문가가 모여 인도 태평양 경쟁 프레임워크 관련 자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연사들은 공급망에서는 비용이나 효율성이 아닌 리스크 완화와 다변화가 중요하다며 요소수 사례와 같이 하나의 공급원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자, 오늘 중국 공급망 리스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정 기자가 보기에는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작년이 한중 수교 30주년이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중국의 위상도 크게 달라졌고 한국과 연계하는 분야도 넓어졌는데요.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예. 다만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90%가 넘는다는 건 비단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라도 언제나 자원 무기화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공급망 리스크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자원 개발에 나선다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우리 산업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은 반복되는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매일신문의 정호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1시 40분 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 시간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양강체제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번에 실시된 조사는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33명을 상대로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한 것이고요. 예.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장래 대통령감으로 24%로 1위를 차지했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를 차지를 했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과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각각 3%가 나왔고요. 나머지 주자들은 2%, 1%씩 나왔습니다. 일단 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대표로 국민의힘 지지층은 한동훈 장관으로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들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미지수가 있지만 양당 지지층에서는 확실한 선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구 경북만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19%, 한동훈 장관이 17%였습니다. 대구 경북의 국민의힘 지지층이 더 많긴 하지만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이쪽 다른 주자들에게 선호가 갈려서 한 장관이 살짝 그 오차범위 이내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뒤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이재명 대표도 대구 경북의 민주당 지지율이 33%로 나온 거에 비해서는 그것을 많이 가져가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한국갤럽 국민일보 조사에는 이 질문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이 좋은지, 출마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 이런 질문이 들어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의 기대주 한 장관의 총선 출마를 두고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출마하는 것이 좋다 38%, 출마하지 않는 것이 좋다가 46%였습니다. 더 높군요. 국민의힘 지지층이 한 장관으로 결집하는 현상은 뚜렷했지만 중도 확장성은 미지수로 나타났고요. 부정평가가 8%포인트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는 출마 긍정이 43%, 부정이 39%였거든요. 그다지 긍정이 압도적이지 않은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네. 대구 경북 보수층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해서 다소 민심 위반이 있다라고 풀이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41대 48, 인천 경기에서는 31대 53입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한 장관 총선에 등판한다고 해서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이득을 보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 장관이 수도권에서 확실한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 건데 국민의힘의 수도권 참패설이 최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자체 보고서에는 서울 지역구 49석 중에서 6군데만 이기는 경우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국민의힘의 서울 지역 상황이 많이 나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이겼고 지선에서도 이겼었는데 보면은 2030 세대에서 과거보다 지지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대선에서 이겼고요. 예. 그리고 지선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유권자들 상당수가 기권을 하면서 국민의힘이 더 크게 이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2030 여론이 최근에 국민의힘에게 나쁘게 돌아가는 편이고 또 만약에 정부 비판층이 투표장에 좀 더 많이 가게 된다면 국민의힘 서울 참패 가능성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4050 세대가 많아졌고 이 연령대 민주당 지지층이 많거든요. 네. 서울보다 더 크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계심을 좀 국민의힘이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 최근에 인요한 혁신위가 힘없이 해산을 하는 상황으로 왔고 국정기조에서도 이렇다 할 반전의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에 국민의힘의 총선을 좌우하는 것은 장관 등판이라든지 뭐 당내의 작업 이것보다는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크게 달려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 한 번 또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달 내로 야권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여론조사도 이번 한국갤럽 조사 내용에 포함됐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처리 시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가 70%로 나타났습니다. 행사해야 한다는 20%에 그쳤고요. 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47%가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도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가 67%, 전국 결과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시민들이 이 문제의 판단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정책적인 것도 아니고 대통령 주변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고 또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연루된 죄가 있다고 확신을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수사는 제대로 하라라고 하는 취지이거든요. 예. 이렇게 여론이 나타난 이상 사실 능히 관측할 수 있는 것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윤 대통령에게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또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자로 얼마 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홍일 후보자를 지명한 것도 전국의 주요 쟁점이 됐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김홍일 후보자가 언론 관련한 경력이 없습니다. 예. 검사 출신이고 다른 위원회 위원장까지 맡았던 인물을 또 쓴다는 측면에서 인재풀이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중립기구인데 김홍일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존경하는 검사 선배고 지난 대선 때도 캠프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중립기구에 어울리지 않는 코드 인사다. 이런 평가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방통위원장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야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강하게 반대를 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서 방통위원장 임명은 상당히 유력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문제는 그 다음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동관 위원장 재임 시절에도 방통위원이 5명 중에 3명이 공석이었고 나머지 2명이서 회의를 소집하고 안건을 처리하다가 탄핵 논란까지 갔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김홍일 위원장 임명 이후에 이렇게 또 상황이 다시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권에서 또다시 탄핵 카드를 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총선을 앞두고 있고 2연속 탄핵 추진 이런 점들에서는 부담을 느끼겠지만은 네. 결국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면 또 여야 간의 대치가 일어날 수 있겠고요. 결국에 그 전에 또 여론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갤럽 조사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이 이준석 신당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이준석 신당 좋게 본다 32%, 좋지 않게 본다 50%였는데요. 대구 경북이 긍정응답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27%에 그쳐서 결국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추진할 경우에 대구 경북 지지율을 제고하는 전략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도 지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치가 드러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진보층에서 긍정 45, 부정 40이었는데 진보층 긍정평가 중에서는 이준석 신당을 내가 지지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갈라질 것 같아서 환영한다 이런 의미도 섞여 있을 거기 때문에 결국에 중도층, 무당층에서 얼마나 지지를 받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중도층에서 긍정 38, 부정 41로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돌풍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준석 신당이 중도층의 지지율을 더 높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최근 또 이낙연 전 대표 측도 민주당을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날지도 관건인데 두 사람 다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어요. 네, 양쪽 다 만날 준비돼 있다 이런 입장을 어제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냈는데요. 예. 다만 지금까지 종합해보면 이준석 전 대표 측이 더 적극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에서 깎을 수 있는 표밭이 제한되어 있다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중도, 진보, 호남 이쪽으로 더 뻗어나가기 위해서 이낙연 전 대표와 대화하는 것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측근 인사들이나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그동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좀 나타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2030 남성에서는 인기가 있는 편이지만 여성 쪽에서는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명계나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2030 여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하고 손을 잡았다가 자칫 호남에서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는 좀 제휴라든지 연대에 부정적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전국 여러 곳에 후보를 내고 수도권에서 지지세를 모아나가려면 연대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할 그럴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갤럽 조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총선 출마에 대한 견해도 물었습니다.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네, 출마하는 것이 좋다 28%, 출마하지 않는 것이 좋다가 62%였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조국 신당 부정 인식이 높았고요. 호남에서도 긍정 41대 부정 46이었고 전 지역에서 부정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에게 김건희 특검법 문제가 아킬레스건이라면 네. 민주당 쪽에는 조국 전 장관 출마 문제가 거울상처럼 그렇게 좀 단점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죠. 보여지고요. 네, 관건은 내년 2월에 있는 조국 전 장관 2심 판결입니다. 법정 구속이 되더라도 피선거권은 있는데 네. 하지만 운신의 제약이나 대중 이미지 영향 크기 때문에 그것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자,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신당 창당을 공언해 왔습니다. 지난주에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송 전 대표가 앞으로의 진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송 전 대표도 형사사법 절차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소환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를 했는데요. 그간 자진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온 것에 비해서는 막상 묵비권 행사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묵비권은 자기도 영문을 모르고 체포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쓰기에 걸맞는 권리인데 송 전 대표의 경우는 좀 더 불리하게 적용할 소지가 크다라고 하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고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공사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 영장이 기각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송 전 대표의 운신의 폭도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이 그동안 송 전 대표를 뺀 나머지 부분을 수사를 해왔는데 그것이 제대로 수사됐는지 증거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이게 결정적인 관건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클릭 정보 클립. 대구시는 타워 크레인이 설치된 건축공사 현장 92곳에 대해 오늘부터 22일까지 10일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긴급 안전점검은 최근 발생한 달서구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현장에 타워 크레인 관련 인명사고를 계기로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계획됐는데요.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타워 크레인 사고 예방과 안전한 건설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북경찰청은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늘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3일간 연말연시 특별 방범 활동을 전개합니다. 이번 특별 방범 활동은 범죄 예방 진단팀을 중심으로 현금 다액 취급 업소의 범죄 예방과 음주운전 근절, 흉기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악성 범죄 차단을 목표로 하는데요. 평온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민주운동 정신을 담은 뮤지컬 새벽을 여는 함성이 16일 오후 3시와 7시 두 회에 걸쳐 대덕 문화정당에서 열립니다. 본공연을 앞두고 어제 대구 메트로센터 지하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갈라쇼 공연도 펼쳐졌는데요. 228 민주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널리 알리고 우리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이번 공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연말을 맞이해 산타마을 빛축제 산타 브라이트 시즌이 어울아트센터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는 지난 9일 점등식을 시작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열린다고 하는데요. 축제 기간 행복북구 문화재단 공식 SNS에서는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아름다운 빛으로 지역 문화재단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산타마을에 온 가족이 함께 방문해서 낭만적인 겨울의 매력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근 코로나19와 독감 등 호흡기 질환 환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질병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 씻기인데요. 이외에도 물을 많이 마시거나 비타민C 함유량이 높은 과일과 채소를 챙겨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 방문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철저한 예방으로 겨울철 호흡기 질환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릭 배아연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지진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정부가 단층 검토위원회를 신설하고 단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 진행하는 제3차 지진 방제 종합계획에 공공시설물과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 활성화와 현장의 지진 대비 역량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면밀한 조사와 통합적인 방제 계획으로 지진 발생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 경북 동해안은 30에서 80mm, 북부 내륙 지역은 20에서 60mm, 대구와 남부 내륙 지역은 10에서 40mm 정도입니다. 낮 기온은 10도에서 15도 분포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12월 11일 월요일 생생 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